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리운전은 1800-6606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언론의 이중잣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때는 통행료 면제, 문재인 때는 혈세 낭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면제는 문재인 정부 때 새롭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시를 했던 건데 대표적으로 뉴스원에서 지금 이게 캡처가 돼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요. 2015년 8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렇게 나왔고요. 드라이하게 나왔네요. 네, 2017년 9월 24일 이때는 추석 통행료 무료 120억 원 혈세 보전, 아랫돌로 윗돌 괴기 이렇게 타이틀조차 뭔가 비꼬는 듯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뉴스원에서 2016년에도 나왔네요. 5월 6일 임시공휴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렇게 드라이하게. 박근혜 때는 정말 드라이하게 제목을 뽑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야 아랫돌로 윗돌 괴기. 이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맞는데 형평성은 맞춰달라는 얘기죠. 언론이라는 게 정말 기계적 중립. 당신들이 좋아하는 기계적 중립을 맞추란 얘기인데 아랫돌로 윗돌 괴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개정을 하려고 해요. 유료도로법 자체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네요. 저는 고속도로 운전할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하지? 이 차를 사면 지방세도 내고 당일 부가가치세 내고 특별소비세 내고 다른 세금들 뭐 이렇게 환경부담금 이런 것도 내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자동차세라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또 세금 따로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휘발유 살 때마다 기름 넣을 때마다 또 그 세금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한다는 그 죄로 고속도로에 나가면 이거는 나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 싼 도로는 싼 도로대로 내고 민간이 만들었으면은 또 민간 투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또 비싸다고 또 돈을 내요. 또 부산같이 터널이 많은 곳은 이 터널을 또 지날 때마다 또 500원씩 1000원씩 또 돈을 내거든요. 아유.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면서도 이거 왜 내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저는 1년에 한 2-3번 정도를 땅끝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통행료, 그러니까 톨게이트비만 보통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내요. 그러면 그 돈으로 고속버스를 타면 한 4만 원 정도면은 광주에서 한번 갈아타고 땅끝마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한 3만 원, 광주에서 땅끝마을까지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내면은 피곤하지도 않고 예. 기름값도 아끼고 똑같이 피곤하죠. 운전을 예. 안 하잖아요. 예. 그래도.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죠. 내 노동력으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금을 왜 냈지? 라는 그런 회의감이 항상 들어요. 그리고 길이 막힐 때, 또 고속도로 위에서 길이 막히면 도대체 제일 앞차는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막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지만 가장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낸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라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이유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런 기간에라도 이런 이벤트성 어떤 면제를 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건가라는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들이 적자 좀 보면 어때요? 어차피 내 건데. 맞아요. 공기업은 이익 내라고 만든 기업이 예.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공기업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라고 만든 게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그 적자 보고 손해 보는 거를 왜 걱정해요? 공기업은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우리 세금은 그대로 나가요. 근데 왜 이런 걸 빗대가지고 언론들이 말장난을 하는 건지, 특히 뉴스원 같은 경우는 통신사거든요. 네.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예요. 그래서 그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비아냥될 문제가 아닌데, 뉴스원도 연합뉴스만큼 한번 더 손을 봐야 하면 안 되죠. 민주사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정부 관계자들 듣고 있죠? 아니 그 아까 제가 읽었던 뉴스 타이틀에는 명정님이 이제 뭔가 드라이하게 썼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박근혜 정부 때 똑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했는데 뉴스원에서 정부가 160억 공짜로 쏜다.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렇게 드라이는커녕 무슨 우호적인 제목을 달거든요. 굉장히 애정이 촉촉하게 묻어나네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무료로 120억이니 160억이니 이걸 혈세로 보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때도 손실의 93억 원 중에 70억 보전해주고 민자도로 손실 문제는 이거는 사실 민자도로를 돈을 퍼주기 위해서 이명박 때부터 우리가 민자도로 이걸 알게 됐잖아요. 이걸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컴플레인이 심해지면서 통행료도 안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하이패스도 없을 시절에는 동전 내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때도 거기서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했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에도 통행료가 있었더라고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고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그 억울함은 좀 풀렸어요. 중국은 우리보다 예. 한 2배 비싸다고 하죠. 예. 근데 중국은 어찌 보면 또 중국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게 워낙 땅이 크니까 더 길게 지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용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부산까지 고속도로만 치면 한 410km, 400km에서 410k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1000km 된다고 생각하면 통행료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길어지면. 이게 이제 통행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킬로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2배 비싸다고 하는 건 이제 단위당 킬로미터당 예, 요금이 비싸다는 아, 얘기고요. 예. 길어서가 아니라 예. 중국은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차를 우리가 대한민국도요. 고속도로가 10년, 20년, 30년 전 통행료와 지금의 통행료를 단순히 액수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예전이 비쌌을 거예요. 뭐냐면 이용자가 많으면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예. 예, 이용자가 적으면 비싸지는 거고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중국은 기본 그 설치한 그 비용이 들어간 거에 대한 비용 환수 문제에서 좀 비싸게 책정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고속도로 이 유료 통행 문제는 조금 심각한 게요. 너무 고속도로를 많이 지어놓고 민자도로까지 많이 지어놓고 기존에 이미 다 그 환수 조치가 완료된 원래는 이제 고속도로를 지어놓고 환수 조치가 완료되면 그 돈을 받으면 안 돼요. 통행료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가 완료됐는데도 통행료를 받는 아주 대체적으로 굉장히 비싼 고속도로가 한 군데가 대표적으로 존재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금도 돈을 받고 있어요? 900원 받고 있어요. 아, 900원 내본 적 있습니다. 예. 그 900원을 받고 있는데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도로공사가 있죠. 도로공사가 다른 고속도로에서 적자 보는 금액을 다 메꿔줘요. 그래서 그거를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인천 시민들이 몇 번 이거를 운동을 했었는데 너무 약했죠, 운동이. 보이콧 운동을 좀 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을. 보수공사 뭐 정도만 하면서 돈을 걷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민자 고속도로가 더 심각하죠. 할 필요가 없는 거를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돈이 누군가에게 들어간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장거리 여행할 때, 장거리 운전을 해서 여행할 때 뭔가 음모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비싼 도로를 추천을 해요. 빙고. 맞죠. 네. 그 뭐 음모론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음모론이라기보다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문제예요. 내비게이션이 길거리를 찾아가는 특히나 요즘같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쓰는 경우엔 100% 민자도로로 가요. 왜? 그 길로 가야 가장 빠르고 가장 가까운 길이거든. 민자도로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저기 논산을 가는 거하고 인천에서 경부 타고 논산을 가는 거하고 민자도로 타는 거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요? 민자가 빨라요. 거리가 이렇게
직선화돼 있거든요. 민자도로가. 그래서 민자도로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요. 내비게이션 자체가. 저의 음모론은 착각이었던 걸로. 근데 음모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안에. 그래서 일부러 민자도로를 그렇게 최단 거리 쪽으로 설치하게 도와주지 않았나. 예. 이런 음모론은 가능해요. 예.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어쨌거나 이 뉴스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뉴스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이렇게 보도를 내버리면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칼 휘두르는 정권 하에서는 몸살이고 민주적인 정부 하에서는 얘네들이 개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딱 알맞거든요. 이렇게 제목을 뽑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조중동 프로그램이 작용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유료 도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명절이나 휴가 기간, 연휴 기간 이런 때는 사실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고속도로라는 게 왜 만들어놨을까요? 고속도로는요, 먼 지역을 빨리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그 막힐 때 진짜 열받는 표지판이 뭐냐면 저속 주행 금지라는 표지판이 한 번씩 있어요. 고속도로는 기본이 저속 그래서 주행 금지예요. 그 저속이 시속 40km 이하 주행 금지라고 돼 있는데 40, 50km. 딱 계기판을 보면은 막 10km, 15km 막 이렇거든요. 예. 이게 막 스트레스가 곱절이에요. 저런 표지판이라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뉴본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사실 거의 고속도로에서 그 길이 막힐 때 통행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상도 이상. 이건 상도 이상. 정말 상도 이상. 예. 왜냐하면 내가 인터넷을 쓰는데 1메가짜리 속도의 인터넷을 계약을 하고 쓰는데 1km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돈을 못 받잖아요. 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도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초콜릿을 팔아놓고 초콜릿이 쓴맛만 나는 초콜릿이야. 아스팔트 맛. 아스팔트 네. 맛. 그런데 그걸 초콜릿으로 팔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문제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요. 그렇게 중국, 대만은 일찌감치 시행했어요. 그래서 대만도 우리하고 중국, 대만, 우리나라는 명절 기간이 겹치잖아요. 예. 설날하고 추석하고 겹치거든요. 얘네들은 예전부터 대만만 해도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아예 안 받았어요. 10년, 20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굉장히 선진화돼 있었어요. 그런 쪽에서는 독재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앞서 나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 업무 계획 발표하면서 도로 같은 그 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를 할 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공단 같은 공적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할 방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지금 토건 쪽에 이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늘려야 될 것은 그 길만으로 보면 기찻길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송량 대비하면 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에너지 절약적이고. 그래서 기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보해야 되고 공공성 확보를 해야 되죠. 고속도로 문제는 자꾸 많이 지을수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 민간 자본만 투자가 되는 역할을 하고 돈 있는 기업이나 사람에게만 이게 수익을 몰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아마 지방에서는 여전히 각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고속도로 놓는 거를 가장 좋아할 겁니다. 티가 나니까. 네, 뭐 티가 나니까 그런 도로 놔주는 게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런 욕심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전체적인 규모에서 보면 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규모의 경제를 놓고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쪽으로 움직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땅에다가 쏟아붓는 돈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돈이 더 훨씬 효율적이니까 앞으로는 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좀 기대도 하고 있고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하고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보통 하이패스 요즘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하이패스 때문에 톨게이트에서 티켓이랑 돈을 이렇게 수납하는 정산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운전하면서 동승자랑 몇 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이패스가 좋다 안 좋다. 하이패스는 일자리를 파괴한다. 하이패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은 있죠. 이게 고속도로 하이패스라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 기능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다 있어요. 하이패스 기능은. 그런데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차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버려지는 시간과 에너지 그 부분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고속도로 통행료 톨게이트뿐만 아니라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차츰차츰 주유소도 그렇고 뭐 이런 비슷한 마트 계산 같은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프랑스는 그렇죠. 이미 큰 마트에서도 계산원 없이 그냥 바코드로 알아서 쫙 찍히고 그거를 자기가 카드 넣고 바로 계산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마트가 벌써 생겼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 파리공항 이런 데도 지금 짐 싣고 티켓팅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 무인으로 키오스크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 그렇게 가는데 다만 그런 기계를 쓰는 업체에 로봇세 같은 거를 걷어야 된다는 거죠. 필시. 그래서 그 돈으로 국가에서 그걸 복지로 다시 국민들에게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로봇세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요런 시기와 겹쳐지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휴먼 2.0, 3.0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시기에 가게 되면 불편하네. 우리 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성함이 김영생 씨인데. 그러셨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대두되는 것이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톨게이트 정산원, 마트 정산원, 기타 사람이 필요치 않은 곳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큰 규모로 보잖아요. 인력 시장이라는 풀이라는 큰 규모로 보면 하이패스 정산원이 사라지는 대신에 하이패스 기계 만드는데 고용되는 효과는 있어요. 이렇게 풍선 효과처럼 이쪽에서 줄어들면 이쪽에 늘어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더 가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흐름인데 사실은 외국 언론에서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게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외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자본주의의 실험 단계인데 이 실험이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큰 기로에 놓인 것 같다.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평을 내놔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성공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칠 수 있는 큰 파장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그런 외국의 분석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론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 다보스 포럼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기본소득의 전 단계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국들은 그거를 네. 그렇게 바라보질 않는데요. 전 세계적인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니라 아직도 낙수 효과에 의한 성장론 쪽으로 가고 있대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국가들이. 그 처음에 이게 그 하이패스에서 또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론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 하이패스가 됐든 톨게이트 요금 정산론이 됐든 그걸 볼 때마다 아쉬웠던 게 왜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그 톨게이트에 지날 때 하이패스 말고 현금을 정산을 할 때 그 정산원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젊은 아주머니나 젊은 뭐 남자나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돈을 정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어떤 언어가 불편하신 분들, 안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뭐 좀 같이 나눌 수는 없을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하이패스가 과연 진짜 편한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편하죠. 근데 전체 그 어떤 산업이 도로공사라는 공기업이 운영되는 어떤 원리를 봤을 때 그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그런 의문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저는 하이패스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이해는 돼요. 저는 아직까지 좀 그게 아쉬운 거죠. 공기업으로서 이게 무한정한 효율만 추구하면 결국에는 이 약한 사람들이 배제되거든요. 근데 공기업 단에서라도 어떤 약한 사람들 좀 더 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품어주는 형식으로 가면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었어요. 그렇네요. 아직 네. 우리가 뭐 로봇세까지 가기에는 네. 너무 머니까 네. 공기업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네.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야스님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두 번 생각해 보면 훨씬 이득일 것 같네요. 추석 통행료에서 여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 추석을 기준으로 전후 3일 통행료 무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고속도로에서 딱 0시에 시작해서 0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그 0시 때 패스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톨게이트 주변에서 정차를 하려고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일단 고속도로 진입이나 진출 시간에 상관없이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라면 모두 면제 대상이니까 그 0시에 주위에서 서성거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패스하셔도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0시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들어가도 네. 0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면 네. 무료다. 네. 아, 그럼 도착지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도착지 톨게이트 나가는 톨게이트 기준으로 0시가 넘으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네요. 그렇죠. 0시가 지나서 이틀 뒤에 3일간 뒤에 0시까지인데 그 안에 고속도로에만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도착지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좀 합리적이죠, 더. 합리적이네요. 네. 예, 그 상당히 합리적이고. 근데 고속도로에 그때 들어가려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차를 갖고 어떻게 서성거릴까요? 저 같은 애들 서성거릴 수 있어요. 앞뒤로. 그리고 또 궁금하실 만한 게 고속도로 이외에 지자체 유료 도로들 있잖아요. 예. 우리 네. 명박이가 깐 거 예. 이런 것들. 터널들 그런 뭐 거는-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지자체 관리 유료 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통행 면제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 구간도 발표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워낙 복잡해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 일단 그 정정할 거는 이명박이라고 그 깔았다고 의심되는 그런 민자도로 네. 또 고속도로들은 똑같이 할인돼요. 똑같이 아, 무료예요. 네, 예, 똑같이 고속도로는 네. 지금 지금은- 얘기하시는 거는 지방. 네, 네. 지자체 유료 도로. 네, 그러면은 지자체 유료 도로는 아마 통과하실 때 다 안내가 돼 있어서 그러실 것 같고 100% 다 유료는 아니고 지자체 관리별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추석을 앞두고 며칠만 참으면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직장인들 화이팅 하시고요. 연휴 화이팅. 잘 즐기시고요. 연휴 기간에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드셨다고 허리 불어났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또 20회네요. 아, 시간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회예요. 4, 5, 20.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났다는 소리네요. 가게 정권 교체가 되자마자 만든 방송이니까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신자! 배신의 아이콘. 이용료 배우님 나오시는 그 방송에 다른데 일정 가시느라고 방송을 안 나오셨어. 그래서 오늘은 페널티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딱 10분만 켜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자, 해명하시죠. 그날 인천 송도에서 예. 그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한 2시간 넘게 강연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교회 쪽에서 복지국가를 받아들이면 복지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 대한민국 복지국가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흔쾌하게 수용을 했는데 하필은 일정이 겹쳤어. 예. 그래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영화 실미도 보셨어요? 맞죠? 거기 나온 대사 기억나세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자, 어서 오시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히어로 퀴즈맨 네. 서정우님.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버터 서정우입니다. 이따 가실 때 저한테 사인 한 장 해주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액자에 껴드릴게요. 자, 일단 퀴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명절에 더더욱 여성분들을 배려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복소사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죠. 이 부분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존경하고 친애하는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제가 잠시 수강생 모집 공고 하나 네.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와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공동 개최했는데요.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특히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요 정책들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하고 도와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수강생 모집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에 강의를 하는데요. 10월 18일부터 강의가 시작되고 4번 합니다. 그래서 8회 강좌가 진행되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박주민 의원 그리고 노동 분야의 뭐 백유식 박사라든지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그 각 분야의 최고 복지국가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꼭 수강생 모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 복지국가 10주년 기념대회에 대한 광고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느 사이인지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어서 다음 달인 11월 2일 날 6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회의실에서 복지국가 10주년 기념대회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10주년을 기념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나온 10년간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성과들을 보고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밥이 민주주의입니다라든지 기초연금이나 여러 가지 아동수당 정책 이런 주옥 같은 정책들이 그동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서 정치권과 국회에 제안해왔던 것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고 여전히 아직은 대한민국의 복지국가가 가려면 먼 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10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후원의 밤 또 같이 겸하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신 분 돈을 들고 오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은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에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던데요. 구성원 관계자분들만 모여도 꽉 채우시겠던데 뭐. 제가 웹잡아 봤는데
관계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분들 중에서 중요한 분들을 일부러 같이 해서 다 같이 복지학 소사이티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서 더 확산되고 커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동 이름으로 초청을 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 복지국가 성과 보고대회 겸 앞으로 나아갈 결의대회 이런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웹 초청장을 이제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초청인이 한 40여 명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제 임원이고요. 그러니까 상임 고문, 공동대표, 그다음에 이사진 이렇게 임원이 한 20여 명 되고요. 또 한 20명 정도는 이제 정책위원이나 지역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초청인의 이름 올린 분들은 전부 다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임원이거나 아주 실제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만 저희들이 엄선해서 한 40여 분을 저희들이 초청인으로 이름을 올린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복지 퀴즈가 존재하는 이유는 버터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건데 두 분의 목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지난주 문제. 인정. 예, 영화배우이자 연극인으로서 유명하지만 20여 년을 80여 마리의 유기견을 키우면서 60여 개의 동물 보호단체를 대표하는 동물보호활동가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이용녀. 자, 이번 주 문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원래 세미나를 겸해서 지난주 수요일 9월 20일이죠. 저녁에 신촌 메가박스에서 김재환 PD가 만든 영화로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보였고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직후까지 박정희, 유영수 팬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죠. 그분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미스 프레지던트, 2번 미스터 박 프레지던트, 3번 쪽박 프레지던트, 4번 옹박 프레지던트.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어이가 없으신가 보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퀴즈맨의 얘기도 나왔지만 미스 프레지던트 뭐 상영한다고 그러셨죠? 예. 네. 어땠어요? 참 그 300여 명의 그 시사회 관객들이 왔는데 다들 끝나고 나서 불을 켰는데 난감해하죠. 예, 난감해하더라고요. 저도 참 불편한 영화였습니다. 불편한 일을 왜 하세요? 뭘 이해하겠다고? 보니까 불편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영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울산에서 시사회를 할 때는 복도까지 막 미어 터지도록 이 소위 말해서 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들 영화다 이렇게 해서 막 보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서울에서는 주로 진보적인 단체들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이제 진보 운동을 하셨던 어느 분은 노인이신데 이분도 저희가 소개하거나 그분한테 초청할 때 이게 진보 쪽에서 만든 태극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박정희 박근혜에 대한 찬양 일색이냐 이렇게 또 항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사모관대를 쓰고 새벽에 모욕 제기하고 박정희 영정 앞에서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그 시대의 보수들을 좀 폄하하고 패러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영화 마치고 이제 토크를 하면서 김재환 PD가 만드신 그 감독께서 자기는 어느 한쪽을 편들 생각도 없고 편들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온 어르신들을 무슨 일당 좀 받고 움직이는 알바꾼으로 매도한다든지 또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꽉 막힌 노인으로 치부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분들의 세대 경험, 그분들의 삶을 이해해야지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박근혜를 옹호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박정희나 박근혜에 대한 옹호가 아니고 이 뭐랄까 자기 인생에 대한 지지나 옹호 그 의미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참 그 말 듣고 공감도 많이 하고요. 또 그런 어르신들을 감사 안고 포용하면서 같이 가려면 결국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께서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만드셨다면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는 우리 젊은이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대한민국을 그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도 복지의 대상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의 이념으로만 보면 우리들은 이제 뭐 누구를 지지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사실 막 왼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싸움도 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지지하는 뭐가 달라서 그 사람들을 증오할 필요는 사실 없어지는 시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세뇌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를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너도 가난한데 왜 부자들 지지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웃겨서 어떻게 보면
가난할수록 부자를 지지하는 심리적 분석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또 연관을 지어보면 어쨌든 간에 시간이 밀어내줄 수밖에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 어르신들을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고들면서 선을 그어줄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손혜원 의원이 그 월남 참전 용사들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참전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들 봉급 다 뺏어갔어요. 어떻게 드릴까요? 국가에 귀속시킬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드릴까요? 했더니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참 하는 것도 있었고. 고엽제? 김대중 대통령이 피해 보상 해줬거든요.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쏴요. 아직까지는 멀었고요.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데르마늄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주는 꿈나라 베개.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노인 문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그런 가족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박정희에 대한 뭐 존경심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노인에 관련해 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각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 효도 정당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오늘은 노인들 복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10월이 경로의 달이라면서요? 예. 그 10월 2일이 노인의 날. 제21의 노인의 날.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실 거는 노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듣고 바로 설 연휴가 되는데 집에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님 이런 분들한테 민주정부는 이런 식으로 노인들께 효도합니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막 노인 우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노령연금, 뭐 기초연금이나 뭐네 이런 거 공약해서 사실상 파기하는 형태로 가는 사실은 복지 정책이 그렇게 잘 됐다고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미지는 왠지 그 사람들이 노인들 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정당들을 우리 어르신 세대가 지지하는 이유가 말이죠. 복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지를 안 주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지 세력이에요.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정당한 복지 몫을 분배하는 걸 거절했거든요. 왜냐하면 복지는 돈이 드니까.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내야 되느냐? 이 돈은 누가 세금으로 내야 되느냐? 주로 부자들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들 정권은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고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권이기 때문에 복지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정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 세대는 바로 그들의 정당, 자유한국당, 이 보수 정당을 악착같이 찍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복지로 만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김재환 감독이 영화 미스 프레지던트에서 차산했던 어떤 사실관계, 팩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그 산업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킨 이 산업화의 과정이
지금 노인 세대가 젊은 시기를 보냈던 그런 거와 딱 이게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산업화의 하나의 주력 부대가 지금의 어르신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거는 산업화 시대에 자기의 삶의 가치와 그리고 자기네들이 겪어온 모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는 척 하는 세력이 그게 자유한국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적폐가 드러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등을 돌렸잖아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3%까지 나왔을 때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박근혜 적폐를 보니까 내가 산업화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대한민국은 저런 적폐가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합리적으로 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요, 어르신 세대를 저대로 그냥 돌아가시게 그 상태로 그냥 살다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이 민주정부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게요, 우리 세대가 아버지 세대를 저는 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복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 복지를 자꾸 확대하자고 지금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표를 찍어가지고 국회의원 만들어놨던 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자꾸 복지를 반대해요. 복지하자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보고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 욕을 해요. 이 모습을 어르신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우리 연출을 해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판단할 겁니다. 누가 진짜로 우리에게 효도하는 세력인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는 소위 말해서 노인들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11월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소년 인구의 비율보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 11월 1일 날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 명인데 0에서부터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는 677만 명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1만 명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인구 역전 현상이 이미 대한민국에 시작되었고 또 하나는 올해 8월 말 대한민국의 인구에서 노인이 725만 7,288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인구의 14.02%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르신들의 비율이 몇 년 뒤에 조만간에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0%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노인이 되시는 1953년생들의 출생아 숫자가 83만 명인데 그 내년에 노인되는 54년생은 89만 명, 후내년에 노인되는 55년생은 96만 명, 그런데 2021년에 노인되는 그 57년생은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 뒤로부터 쭉 100만 명 이상이 계속 태어났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 한 해 사망하는 인구가 28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0만 명 이상들이 노인으로 이제 점점 진입을 하게 되니까 애초에 통계청의 계획은 예상은 2026년에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했는데 지금 잘하면 21년이나 22년 바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이제는 좀 저 어르신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단계를 넘어서서 저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에 같이 어울려서 살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이제 저희는 복지국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발전은 그냥 유지 존속이 안 된다.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제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노인이란 말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65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 예. 근데 노인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65세쯤 되시는 분들. 예.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45년생 우리 어머니세요. 그리고 50년생 조영필 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법적으로는 노인에 포함되는 거죠. 예. 노인이란 말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된 표현이 없을까 싶기도 해요. 노인이란 말을 듣는 순간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지혜롭고 연륜이 있고 좀 너그럽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용어부터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아직 그것을 대체하는 용어는 출연을 안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당사자인 노인들도 자기를 옛날의 노인과 같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동네 경로당에 가도
80도 넘지 않은 놈이 어떻게 감히 경로당에 와서 큰 소리를 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러니까 저 70대 노인 보고 야 젊은이 가서 물 좀 떠와 담배 심부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운목을 배회할 뿐이지 아랫목까지는 도저히 70대에서는 넘볼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렇죠. 그 세대가 달라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어르신들이 너무나 건강하세요. 옛날에 40대 50대 체력을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인들은 70%가 자기 소득이 없이 또 고졸 이하의 노인인데 지금부터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70%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 다들 어쨌든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는 소득이 있는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노인들하고 지금의 노인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60대 정도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느낌이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보통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고 70 정도 돼야 그래도 조금 나이 좀 드셨네 하지만 저도 제 그 뭐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모르게 아시는 분들 굉장히 오래전에 알고 지내고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 연세를 너무 정정하신데 보니까 80대 초반을 넘어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노인이라고 부르기 좀 죄송할 정도인데 일단 그 60대 65세 만 65세 이후를 법적인 노인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65세가 법적으로 지금 노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법에서 65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이제 복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버스, 대중교통 있잖아요. 지하철 이게 지하철 그 무임승차 하는 거 여기 65세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인의 기준 연령을 뭐 70세 혹은 뭐 75세 이렇게 만약에 높인다면 그러면 이제 복지의 직업 연령이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60세부터 지급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61세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5년마다 일제씩 미뤄져 가지고 62세, 63세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지다가 저 2028년이 되면 2032년쯤 되면 2030년쯤 되면 이제 65세에 이제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이제 61세에 받잖아요. 국민연금을요. 나중에 65세 돼가지고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거든요. 그럼 65세 때까지는 이제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 수급되는 게 65세가 아니고 만약에 66세, 뭐 70세 이렇게 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의 법적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정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사실은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늦추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노인회 쪽에서 나왔었죠. 사실 대한노인회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한노인회 쪽에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론화됐는데 정치적으로 진보 쪽이나 시민사회에서 아주 거세게 반발했죠. 이거는 복지를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다. 만약에 노인의 연령을 뒤로 늦추려고 한다면 일자리도 만들어내라.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복지 직업을 뒤로 미뤄야지 일자리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고 현실적으로 한 50대 중반이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대부분은 60이면 다 은퇴하는데 그러면 복지 연령이 70으로 늦춰지면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붕 뜨는데 한 10년이 붕 뜨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됐죠. 노인이란 소리는 듣기 싫은데 혜택은 받으셔야겠고. 그리고 노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외국에서도 영어로도 이게 이제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 않고 우리가 어르신 그러잖아요. 사실 노인에게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거든요. 노인은 노인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노인이라는 말을 다른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언어 하나 기존의 언어를 버리고 노인이라는 말을 버리고 새로운 뭐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말을 정형화해가지고 뭐 혹은 아니면 법제화, 제도화해가지고 그 말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인이라는 말을 보다 명예롭게 우리 사회가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좀 옳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사회적으로 약간 공감력 부분에서 길거리나 어디에서 이제 노인들을 만나면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 안 쓰거든요. 이분들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냥 흰 백발인 거 염색 안 하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노인이라는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는 드셨지만 검은 머리로 이렇게 염색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너무 죄송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저기 아버님
뭐 또 어머님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좀 나이의 의미가 좀 많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오늘 이야기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혹시나 이제 내가 팟캐스트를 듣다가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님께 이런 방송도 있어요라고 한번 들려드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러니까 고조선 이래로 말이죠. 고대 이집트 이래로 지난 5,000년의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너무 많이 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 탄생하는 그러니까 노인 연령 세대에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훨씬 더 비중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 세대가 많이 태어났던 이유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의학의 발달과 경제 성장의 덕분으로 이제는 잘 안 돌아가시고 길게 오래 사시는 거죠. 장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세대가 너무 적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겹쳐가지고 지금 이제 노인 세대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태어난 거죠. 굉장히 많이 태어났고 그때는 100만 명씩 막 태어났어요. 110만 명. 예, 많이. 지금은 얼마 태어나는 거면 지금 이제 39만 명 태어납니다. 예, 40만 명 이하입니다. 우리 이제 버터가 1970년생이거든요. 버터 동창생들이 그때 100만 명 태어났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은 39만 명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태어나셨고 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 세대가 이제 너무 안 태어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고령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 인구의 비중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4%잖아요. 14%면 우리가 저 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이건 완전히 진짜 심각하게 고령화된 사회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여기에는 그 20%라고 하는 개념에는 경제 활동을 사실상 못하는 분들의 의미가 더 강하죠. 아니죠. 고노 경제 활동과 상관없이 완전 인구학적 개념이에요. 그러게 만약에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부 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사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있고 안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분모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 한 5천만 좀 넘었잖아요. 이 분모고 분자의 65세 이상 인구가 분자에 딱 얹히니까 요게 지금 14%인데 요게 앞으로 여기 지금 한 7년 뒤면 빠르면 7년 뒤 아무리 늦더라도 한 8, 9년 뒤면 2026년까지는 20%가 되는 거예요. 1,000만 명 되는 거네요, 거의. 1,000만 명 되는 거죠. 1,000만 명이 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앞으로 한 7, 8년 뒤면 아마 1,000만 명이 도달할 인구도 겁니다. 늘어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우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의 변화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됐는데요. 보통 앞서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년 부양비, 그게 전체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부양을 받아야 될 노인 인구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12년 전에는 5명 미만이었다가 지금은 이미 18.7명, 거의 19명 가까이로 4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될 노인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 노인들이 그냥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도 없이 돌봄을 받아야 될 노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재앙이죠. 그런데 2004년도에 저희가 고령화민 미래사회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처음 만들어서 저출산이라든지 고령사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해보니까 고령화가 반드시 재앙은 아니더라.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곳도 있지만은 이것을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쓴 나라도 있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복지국가에 대한 꿈을 새로 다지는 계기도 됐는데요. 예를 들면 고령화가 되면서 실버 산업이란 게 뜹니다. 그 실버 산업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듯이 무슨 노인들을 위한 요실금 팬티를 많이 만들어서 팔자. 또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자.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거죠. 소위 말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의 그 아파트나 주택들은 여러 가족들이 또는 이 핵가족들이 모여 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다수의 인구가 노인이 되면 그 아파트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다 해줘야 돼요.
그 현관이나 이런데 저 바를 만들어서 짚고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문턱을 없애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목욕탕에 그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가지고 그 낙상을 방지해서 고관절 골절을 없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리모델링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는 방이 3개씩 4개씩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가구나 저 부부만 사는 가구 많아지니까 아파트 분할이 돼가지고 새로운 이제 수요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용품들도 달라지고 인터넷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가 선도하고 만들어서 그 변화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썼는데 현재 상태 같이 노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돌봄이나 복지를 안 해주면 그야말로 노인들은 부양의 대상자로서 이 경제 성장의 짐이 되고 국민들에게 껄끄러운 존재가 되버릴 이런 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지금 노인들은 소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 사회부터 시작해갖고 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 같이 인구 14%가 되면 실버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5년 내지 10년이 훨씬 더 늦더라고요.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어르신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간혹 그 자식들한테 부담되기 싫어서 부부가 노인분들 자살하시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뿐만 아니고 또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산업이 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대단히 느리게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체 인구의 지금은 14% 앞으로 조만간 20%가 될 어르신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그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정치권에 제안을 하게 됐고요. 또 내년에 25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을 인상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바로 그런 노인들을 경제활동에서 소외시키는 인구가 아니고 자기가 젊어서는 이 생산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기여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노인이 되어서는 소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자는 거죠. 소비를 뭐 하더라도 돈 있어야 소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뭐 이런 유럽 복지국가들 가보면 노인들이 중요한 그 경제 산업의 주체예요. 근데 실제로 연세 들어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일을 해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자기 인생을 즐기죠. 또 많은 노인들은 이제 새로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그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노인이 되고 나면 특별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버 산업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력 수요를 많이 창출해내요. 이래서 뭐 우리 권 PD 같은 분이 이제 그 연금을 받고 또 저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연금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럼 연금이 뭐 한 달에 뭐 한 25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250만 원 연금은 전부 다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권 PD는 나중에 요양원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싫다. 그 요양원에서 살고 계시는 걸 보면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럴 수 있겠죠. 왠지 아세요? 그 방이 진짜 호텔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동 룸으로 가보면 그 노인들끼리 대화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다양한 복지 인력들이 전부 다 노인들 돌봐주고요. 아프면 그 치료해주고 이런 이제 요양시설들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고 그래서 그 요양시설에 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연금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모든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 노인들은 당당한 소비의 주체가 되는 거고 오히려 이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비해줌으로써.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죠. 예.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복지란 말이 굳이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인 빈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뭐 어디를 가시든 뭐 자기 돈으로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이야 사실 국가가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고 자녀분들 키우는 열심히 사셨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서 결국에 노년층이 돼서는 이제 빈곤에 시달리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살도 하시는 경우도 꽤 있고 삶이 아니다 보니 그냥 생명 연장하는 수준으로 사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어쩌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념일 수도 있겠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 가기 직전에도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노인 빈곤율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이 실버 산업이 그 활성화되지 못한 제일 큰 이유가 바로 높은 노인 빈곤율인데요.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대 빈곤율이 48%, 그것도 기초연금 지급되어서 약간 떨어졌다는 게 48%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 노인의 75%가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생활비, 소위 말해서 이전 소득으로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노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내수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그 경기가 아주 악화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고요. 자녀들한테는 그건 또 역으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돈을 안 주면 어르신들이 생존이 안 되니까. 그리고 노인 취업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경 30%가 넘는 노인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전체 노인들의 61%가 더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나라 세상에 아무데도 없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아를 실현하고 어떤 취미생활을 가꾸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이 전체 고용 시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제일 큰 역할은 사실은 일을 해서 돈 버는 것보다도 이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실현을 위해서 또 치매 방지를 위해서 의미가 더 크고요. 노인의 일자리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득을 보장해서 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소득을 이제 4가지 체계로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이제 모든 노인들, 이 소득이 하나도 없는 노인들까지 포함해서 하위소득 70%까지를 기초연금으로 깔아주게 돼 있고 거기 한 540만 명 정도가 이제 지급을 받게 돼 있고요. 그 위에 2층은 또 그것도 안 되는 그야말로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30.6%가 또 노인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1층이고요. 그 위에 이제 바로 국민연금이 자리 잡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지금 39.6%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고요. 그 안에는 국민연금, 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자기들이 직장에 다닐 때 열심히 그 납부해 놨던 퇴직금이 있게 됩니다. 이 퇴직금은 못 받는 분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그것을 이제 퇴직연금으로 바꿔서 지급을 받게 됐고 제일 꼭대기에는 이제 자기들 개인적으로 드러났던 사적연금 이런 게 돼 있는데 문제는 다수의 노인들 중에서 사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공적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빼고 나머지 그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연금 이런 것만 해도 한 달에 한 300만 정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꽤 풍요로운 생활을 살 수 있고 삶의 여유가 있어지고 또 이런 분들은 경제활동에 굉장히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노인들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자기 최저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돈이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낮을 때 이 상당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던 이유들도 바로 이런 노인들에게 돈을 쓰게 해서 경제 성장과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목적이 크다는 거죠. 그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최근에 전략하자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인기가 하나 있어요. 김생민의 영수증. 예.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는 사실 도움 안 되는 운동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제 물론 그 변명도 있어요. 쓸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뭐 이게 맞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출을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인데 무조건 아끼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아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금 쓰고 살아야죠.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가 하면 옛날에는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축적해야 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저축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자본 구조가 너무 고도화돼 있어서 재벌들의 금고에 지금 뭐 수백조 원, 지금 한 600조 원 정도가 잠자고 있잖아요. 좌석으로 빨아들이듯이 쫙 끌어가 버린 거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지금 저축을 하잖아요. 은행 저축해봤자 은행은 이거 갖고 어디 기업 대출도 지금 잘 못해요. 기업들이 돈 잘 안 빌려가요.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그럼 은행들이 그 돈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사채놀이 하듯이 개인 집 사가는데 돈 빌려주고 이런 데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이거 이렇게 늘어나게 된 뭐 세계 최고의 지금 증가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은행들이 이제 그런 거 해서 그러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김생민의 영수증처럼 뭐 그야말로 구두쇠처럼 뭐 무조건 다 아껴가지고 그 저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돈 써야 돼요. 저는요, 김생민도 그러더만요. 이번 명절날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는 것은 그것은 효도 그레이트 이러더라고. 효도 그레이트.
그래 좋다 이 말 아니 효도 그래 효도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다. 자기는 돈 팍팍 쓰십시오 명절날 있는 대로 다. 저는 쓸랍니다 있는 대로.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방송을 혹시나 들으시는 거,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어. 얘들아 같이 듣자. 이건데 사실은 그래도 자녀들이 명절에 찾는 어르신들은 행복하신 거고요. 그럼요. 명절이 돼도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찾는 자식들도 있고요. 이게 가족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경우는 사실 주위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명절이면 부모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목한 가정인데 어떤 이유가 됐건 뭐 자식들이 찾아가지도 않고 절연하고 사는 가족도 있고 가족이 없어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그냥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독거노인 숫자가 전국적으로 파악되기를 한 125만 명 정도로 되어서 전체 노인의 한 17%에 달하고요. 전라남도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노인의 30%가 독거노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거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무연고 사망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1년에 한 690명 정도 있던 것이 2016년 5년 뒤에는 1,300명 정도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독거노인 숫자가 광주광역시 인구랑 맞먹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발견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특별하지도 않은 일 정도로 치부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더 이상 이제는 방치할 수가 없는데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것이 어떤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르신들을 그대로 혼자서 외로이 죽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원구 같은 데서는 구청장이 나서가지고 독거노인을 통장이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4 한 장짜리 우울증 스크리닝 테스트 용지를 들고 와서 어르신들 하루에 기분 나쁠 때가 몇 시간이나 됩니까? 뭐 이런 걸 아주 쉬운 질문을 10가지 한데 거기서 6점 이상 나오면 일단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해가지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몇 년 만에 노인들 자살률이 전체의 30%로 줄어버린 거예요. 70%가 감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성과 좋으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이걸 서울시 전체 프로그램으로 할 정도인데 노인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통장이 한 번씩이라도 가주면 저 밥 굶고 있구나 알게 되어서 이 반찬 배달 서비스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는 그래도 전 정부랑은 좀 다른 복지 정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저는 문재인 케어도 사실은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 아동, 노인 뭐 이런 분들한테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 최고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 보장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고요.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 의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굉장히 경감시켜서 전체적으로 한 1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이미 했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 이것도 노인들이 주로 대상인데요.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720만 명 노인이라 했는데 그중에 한 10%인 70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들인데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전 예방 검진 서비스라든지 또 치매 진단 서비스라든지 또 이 치매 치료하는 약에 대해서 급여율을 높여준다든지 또 치매가 되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입소해야 될 분들에게 보장률을 높여서 비용 부담을 얻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발표되어서 올해 9월, 10월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어서 현격하게 체감되는 그런 차이들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일본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던 현상인데 젊은이들이 노인을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노인 혐오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혐오가 심해지니까 이제 노인 살인까지 일어났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사실 나타나요. 그래서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분석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인을 혐오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게 연구에서 드러나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쪽 분들의 일부를 보면 이제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다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분적인 그러니까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의 어떤 폭력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고요. 배타성. 노인들이요.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고요. 함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세대에 이제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젊은 애들을 대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반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노인들을 젊은이들이 혐오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세대 간 갈등을 넘어서 세대 혐오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거대한 정말 세대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국가로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저는 노인들의 품격을 높여줘야 돼요. 사실요, 젊은이들이 노인을 존경할 수 있도록, 혐오가 아니라 존경 내지는 인정할 수 해줄 수 있도록, 그러도록 하려면요, 노인의 품격이 높아져야 돼요. 그럼 노인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복지예요, 복지. 배가 고픈 노인들, 헐벗는 노인들이 없게 해줘야 되고, 고독사 하는 노인들이 없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노인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아프다, 치매에 걸렸다, 아니면 장기간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품격 있는 진료 서비스와 품격 있는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 이전에 건강한 노인들은요, 품격 있는 삶을 삶으로써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복지관 가는 겁니다. 노인 복지관에 가면요, 노인들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꽃꽂이 교실에서 꽃꽂이 하고요, 노래하고, 그다음에 각종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탁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품격 있는 노인이 되고요. 또 건강한 노인들은 또 서로를 돌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복지를 통해서 이 노인 세대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심지어는 존경받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노인 혐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복지국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은교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그 젊은 여성인 은교에게 그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에 대한 상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 또한 나의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고, 노인들이 모양이나 냄새나 뭐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좀 마음에 안 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제도, 또 사회 시스템의 저는 소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또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면 전체 인구 20% 가까이 될 노인들, 이미 72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을 생산의 한 단위로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급한 무슨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경비하든지 이런 식의 일자리가 아니고,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또 존경받는 일자리, 또 기본적으로 그 소득을 보장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영화 대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에 대한 상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 또한 나의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0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